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0년 2월 24일 늦은 밤, 27살이던 이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서로 근황도 나누고 술잔도 부딪히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몇 시간째 다들 취해가던 중이었는데 돌연 친구 김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야, 나 사실 사람 죽였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근데 이걸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김 씨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사이코패스인가 봐. 시신이 옆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뭐 들켜도 한 3, 4개월 지나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거야. 이걸 잠자코 듣고 있던 친구가 이 자식 취했네. 뭔 미친 소리를 하냐? 라며 넘어가려 했어요. 그러자 김 씨가 더 흥분하더니 나 얘기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씨는 혹시 싶어서 바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어디에 유기를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막 자랑하듯 떠벌렸죠. 듣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상상이라고 치부하긴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친구들은 술에 취해서인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죠. 다들 야 소설 그만 써! 막 이런 분위기요. 그나마 이 씨의 표정은 진지했는데요. 이걸 본 김 씨가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일 테니까 나랑 같이 가보지 않겠냐? 라며 이 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음 날인 25일 새벽 두 사람은 인천에 있는 경인 아라뱃길로 향했습니다. 김 씨가 목상교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친구를 갈대밭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걸음을 옮길수록 굉장히 참기 힘든 역한 냄새가 풍겨왔죠. 이내 한 곳에 멈추더니 플래시로 뭘 비춰요. 거기엔 갈대로 가려진 커다란 마대자루가 놓여 있더라고요. 갈대랑 색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마대자루 형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김 씨가 당당히 걸어가더니 천천히 그 자루를 열게 되는데요. 세상에나. 거기서 부패한 여성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자마자 친구 이 씨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지금 둘만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자기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굴었죠. 그러네. 진짜 네 말 맞네. 야, 이제 집에 가자. 이후 김 씨는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그곳을 벗어납니다. 친구 이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걸었죠.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또한 그 문제의 마대자루와 그 안에 있던 시신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너무 참혹했어요. 얼굴과 목에 폭행으로 인한 멍자국이 빼곡합니다. 추후 부검을 해보니까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부패 정도로 봐서는 사망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보였죠. 신원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피해자는 29살의 여성 유 씨였죠. 여러분, 유 씨는요, 앞서 살인을 고백한 김 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먼저 이들의 관계부터 좀 알아보자면 유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돼요. 근데 생계가 급했던 아버지가 어린 딸을 친척 집에 맡겼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고 독립도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와는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도 유 씨는 늘 밝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나 가족들에게서 채우지 못한 애정을 그때그때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충족하려는 다소 의존적인 성향도 강해지게 됩니다. 유 씨와 김 씨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나마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고 급격히 친해졌고 이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정도였습니다. 유 씨는 늘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웠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김 씨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었죠. 그렇게 둘이 예쁜 연애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머지않아 김 씨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상했던 모습 다 사라졌고요. 상습적으로 폭행해 또 바람까지 피웁니다. 이 문제로 둘이 수없이 다투고 헤어지길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김 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요. 특히나 막 술에 취하거나 지 기분이 좀 안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손찌검을 했고 막 집 문을 걷어차서 부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인데도 유 씨는 남자친구를 떠날 수 없었어요. 물론 헤어지겠다고 결심을 수백 번 했지만 김 씨가 와서 또 빌고 미안하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연애 초기에 보여줬던 그 자상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와 헤어지면 나는 혼자가 된다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고요. 근데요, 그 와중에 김 씨가 또 바람을 핍니다. 이번엔 26살 박 씨라는 여자를 만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완전 양아치과예요. 그리고 이걸 유 씨에게 곧이어 들키고 마는데요. 울고 불고 유 씨가 화를 내면서 이별을 요구했죠. 그러면서 그간의 폭행은 참았지만 난 배신은 못 참겠다. 더 유 씨가 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니까 너 여태까지 나 폭행한 거 뿐만 아니라 네가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한 것도 모두 내가 고소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 김 씨란 남자가 워낙에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불법 마사지 뿐만 아니라 이미 유 씨를 만나기 전부터 특수절도죄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집행유예란 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유예해주는 조건부 판결입니다. 근데 이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고소를 당하면요, 이 유예가 취소돼요. 즉각 형이 집행되는 거죠. 즉 여자친구가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김 씨는 그냥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 씨가 이렇게 좀 평소보다 센 협박을 한 거예요. 여기에 김 씨도 움찔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든 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야 감옥에 가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막 다급해졌어요. 2020년 1월 12일 새벽 6시 김 씨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유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애원을 했죠. 근데 유 씨가 굉장히 단호하게 나는 너랑 대화도 하기 싫다 쫓아내려는 거예요. 김 씨는 나는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절대 가지 않을 거다 굳건히 버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실랑이는 무려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김 씨가 점점 이성의 끈을 놓기 시작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억울한 겁니다. 지난 4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자존심 구기고 사정사정 했는데 지가 뭐라고 이래? 이런 생각과 함께 또 혹여나 유 씨가 진짜 고소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분노가 하나씩 쌓여가던 중이었습니다. 아침 10시 김 씨가 드디어 폭발합니다. 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네가 뭔데? 유 씨를 벽으로 강하게 밀쳤고 주먹을 휘둘렀어요. 놀란 그녀가 저항했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과 발길질로 인해 점점 얼굴에서 피가 났고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동시에 김 씨가 막 이성을 잃고 폭행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여자친구의 이 피를 보면서 멈칫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어차피 이대로면 폭행이 밝혀지는 거 시간문제 아니야? 그냥 죽여서 다 묻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는 유 씨의 목을 세게 졸랐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신음은 잦아들었고 몸부림도 사라졌어요.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김 씨가 아주 황당한 행동을 보입니다. 살인을 한 직후 마침 그때 지금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는 애인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고는 내가 유 씨를 죽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은 박 씨는 굉장히 충격적인 살인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냥 덤덤해요. 보통 같으면 자수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히려 두 사람은 시신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죠. 일단 만나기로 했고요. 이때 김 씨는 유 씨의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애인을 만나기 위해 모텔로 향합니다. 긴 회의가 이어졌어요.
두 사람은 시신을 강에 던져서 유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담을 가방과 또 거기에 함께 채워 넣을 묵직한 아령이 필요했습니다. 물에 떠오르는 걸 방지해야 하니까요. 밤 9시 55분, 두 사람이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에 가서 대형 여행 가방을 구매합니다. 또 그 쇼핑몰 근처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버려져 있는 마대자루를 발견하거든요. 그것까지 챙겨왔죠. 다음 날인 13일 아침, 두 사람은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서 단단히 묶은 후 여행 가방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걸 트렁크에 실어서 강화도로 향했죠. 가는 길에 잊지 않고 스포츠용품 매장에 들렸거든요. 거기서 8kg 아령 1개와 6kg 아령 2개까지 구매합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강화도에 있는 한 하천 인근에 도착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인적이 드물어질 때까지 조용히 차 안에서 기다렸죠. 그렇게 밤 11시가 되고 분위기가 한적해지자 행동을 개시합니다. 우선 가방을 열고 안에 아령을 채웠어요. 그리고 둘이서 힘을 합쳐서 가방을 들어서 다리 난간 너머로 던지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가방이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요. 몇 차례 막 낑낑거리면서 시도를 했지만 도저히 난간 위로 올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국 둘은요, 인근 숙박업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밤새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유기 장소를 물색했죠. 그렇게 선택된 두 번째 장소가 바로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경인 아라뱃길이었습니다. 사실 낮 동안의 이곳은 전망대도 있고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상당히 붐비는 곳입니다. 근데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인적이 없고 고요해지면서 또 주변에 빽빽하게 우거진 갈대밭, 여기가 시신을 유기하기 안성맞춤 장소였죠. 다음 날 오후 5시, 두 사람은 경인 아라뱃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해두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길 기다려요. 그리고 어둠이 온 새벽 1시쯤 두 사람은 가방을 꺼내서 아라뱃길 공터에 위치한 갈대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무성하게 갈대가 나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에요. 김 씨는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꺼내서 그대로 유기했어요. 또 거기에 갈대와 풀을 뜯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덮어뒀고요. 그런데 여기서 김 씨가 보인 행동이 또 너무 엽기적이에요. 시신을 잘 숨겼다는 안심이 들어서였을까요? 갑자기 주변 경치를 막 둘러보면서 여유롭게 감상을 하더니 돌연 찰칵 셀카를 찍습니다. 이게요, 일반적인 범행 패턴과는 전혀 달라요. 보통은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김 씨뿐만 아니라 애인 박 씨도 마치 데이트라도 하듯이 주변 산책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이었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유 씨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과 최근까지도 저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너 착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과의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여줬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 대화였어요. 잘 지내고 있냐?는 아버지 물음에 딸이 걱정하지 마셔라 안심시킵니다. 근데 다만 딸이 핸드폰이 고장나서 전화를 못한대요. 아버지로선 평소에도 그렇게 자주 통화했던 건 아니었고 또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오니까 크게 걱정하진 않았던 거고요. 심지어 딸의 프로필 사진도 수시로 바뀌었더라고요. 자, 이 메시지를 좀 확인하면서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딸과의 마지막 연락은 시신이 발견되기 17일 전인 2월 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신의 부패 상태로 봤을 때 그쯤 유 씨는 이미 사망한 후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예상대로 모두 범인 김 씨가 보낸 문자였던 겁니다. 더 알아보니까요, 아주 이것저것 참 철저했더라고요. 죽은 유 씨가 새들어 살던 집 있잖아요. 그 집주인한테 월세를 날짜 맞춰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완벽히 위장을 한 거죠.
이런 행동 덕분에 유 씨의 사망은 무려 한 달 넘게 은폐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범인 자신의 아주 멍청한 취중 만담으로 모든 행각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신이 발견되고 2시간 만에 범인 김 씨는 바로 검거됩니다. 그리고 당시 그의 곁에는 공범 박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결론적으로 김 씨에게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5년과 함께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보통 전자발찌? 이건 성범죄자만 착용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 범죄자가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혹은 절도나 살인 등의 범죄에도 충분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면 김 씨는 피해자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했고요.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응당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거죠. 항소심이 이어졌긴 했는데요. 원심을 유지하면서 그는 징역 25년 확정됩니다. 근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그 대신해서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한편 공범 박 씨는요. 재판 내내 나는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범행을 도운 거다 라고 진술해요. 그래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그럴 수 있다 쳐. 하지만 자수를 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신 유기를 도왔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감형의 여지가 없어요. 결국 박 씨는 그 삐뚤어진 애정의 대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연인 간의 살인사건들이 나날이 수법이 잔혹해진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한 건 모두가 동의하고 있죠. 하지만요, 현행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상 연인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세분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대응과 또 그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무리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라 할지언정 그 사람의 모든 걸 파악할 수 없어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데이트 폭력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길 바랍니다. 연인에게 배신당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유 씨, 이제는 하늘에서 평안하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